여야가 내일 4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오전 8시부터 감액 심사 중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통신비 2만 원 고집을 하면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일단 지켜보죠.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는데요.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지 김남국 의원과 인터뷰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청량리 전통시장에 대형 화재가 나서 추석 대목을 앞둔 상인들이 망연자실해 있다고 합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준의 이브닝쇼 1부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피감기관에서 거액을 수수했다라는 의혹이 있죠. 그래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해명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먼저 박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는지 좀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토위 간사를 하면서 완전히 매출이 급감을 했어요. 저도 이거를 이번에 의혹이 제기돼서 회사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거를 처음 알았어요. 근데 결국 지금 제가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나서부터의 현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매출이 곤두박질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특혜를 받았다 하면 매출이 국회의원 입장에서 늘어나야지 맞는 것이지 줄어든다는 것은 어떻게든 말이 안 맞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 기관 단체장들이 전부 다 거의 지금 여당 민주당 출신들이에요. 또 서울시장 역시 그분들이 저한테 특혜를 줄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박덕흠 의원의 해명 기자회견 들어보셨는데요. 뭐 두 가지 주장이네요. 오히려 자기가 국토위의 간사가 된 후에는 매출이 줄었다. 또 하나는 지역기관 단체장들이 전부 민주당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의혹이 제기된 게 뭐냐면 국토위에 있으면서 피감 기관들로부터 공사 수주를 해서 그게 몇백억부터 몇천억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매출이 줄어서 특혜받은 게 없다라는 거고,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박원순 전 시장이 있을 당시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기간을 따져보면 나오지 않나요? 좀 본인이 얘기하는 것도. 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정말 뭐 있어서 그런 게 없었는지는 뭐 따져봐야 될 문제니까요. 뭐 기간으로 보면 박원순 전 시장이 있었던 그 기간은 맞는데 국토위 간사할 때. 그렇습니다. 국토위 간사였을 때 어떤 영향력이 미치는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봐야 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 서울시 관련된 국정감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건설 신기술 지정 사용을 늘려달라라는 주문을 한 다음에 이 박 의원 아들 회사가 서울시로부터 해마다 한 건씩 신기술 사용료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개괄적으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군요. 사실 이제 이런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공개 입찰을 했느냐라는 얘기, 수의 계약이 아니고 만약 수의 계약을 했다면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할 만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개 입찰을 하더라도 뭐 특정한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이런 저런 뭐 이게 있어야지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저런 기술을 가진 데는 한 기업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이제 특혜를 봐주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를 조사하면 금방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박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자기가 이해충돌이면 대통령 자녀는 아무데도 취업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통령 자녀가 어떤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만약에 그 기업의 어떤 수익이 늘어나거나 그러면 그것도 이해충돌이냐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거죠. 국회의원 자녀들은 뭐 회사도 운영하지 못하냐 막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다 모든 게 다 걸어서 이해충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보여지는데
그래서 뭐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적절하지 않은 비유다라고 얘기하는 의원도 있었는데 네. 어쨌든 박덕흠 의원은 억울하다. 자신의 좀 무결성, 자기가 어떤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런 비유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고발은 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검찰이 조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골프장을 그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했던 2009년에 지인이 소유한 이 충북 음성의 골프장을 시세보다 200억 정도 비싸게 샀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그래서 건설공제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네네. 이런 주장이 나와가지고요. 이게 고발이 됐고요. 네. 검찰에서 배당이 돼서 지금 수사에 착수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박덕흠 의원도 이거는 내가 영향력 행사한 게 아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면서 무고죄로 다시 또 고발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수사를 해보면은 뭐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일단은 긴급 진상조사위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당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최초 이 문제가 좀 불거졌을 때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박덕흠 의원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얘기를 하자 좀 이렇게 반응을 좀 보였었는데. 근데 이전에서 계속해서 이제 여당 의원 측 관련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그냥 의혹만 나오면 바로 이제 뭐 응벌의 조치를 해라, 뭐 민주당이 네. 책임져라 이렇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 내부에서도 그래서 좀 논란이 좀 됐었는데 주로 이제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박덕흠 의원 문제를 한번 철저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들이 좀 많았고 이 반면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혹시 여당의 노림수가 아니냐, 이 박덕흠 의원 개인을 좀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목소리들이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논란이 좀 계속되고 외부에서도 비판이 좀 이어지니까 이 특위를 구성을 해서 이 진상 조사를 한번 벌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뭐 강한 공세를 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김홍걸 의원을 민주당에서 제명하니까 꼬리 자르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제명을 하면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랬더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꼬리라도 잘라라. 꼬리라도 예, 잘라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뭐냐, 뭐 이렇게 비판했고 약간 자괴감이 드는데요. 서로 꼬리라도 자르라뇨. 몸통을 가야지. 오늘 박덕흠 의원 기자회견 이후에는 민주당 논평이 나왔는데 네. 국민 앞에 사과 반성부터 했어야 되는데 잘못 없다는 억지 변명에 국민들을 공분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지금 즉시 의원직을 사퇴해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과 전화 인터뷰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덕흠 의원 그리고 추미애 장관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 관련해서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처리를 할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네. 이제 권익위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내놨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조국 네. 전 장관 같은 경우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해충돌 그리고 네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지금 권익위에서 이 나왔던 결정들이 계속해서 좀 구설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전현희 위원장이 오늘 국회에 출석을 해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돼서 법이 없다 보니까 네. 지금 이게 좀 여론 재판식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좀 있다. 또 이제 수사나 법원의 판결을 좀 이렇게 왜 관련법이 없으니까 이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권익위가 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갖고 조사권을 갖고 또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사전에 좀 법적으로 규정을 해서 그 이해충돌이라는 여부를 좀 불분명한 개념으로 그 분명한 개념으로 좀 만들면 이 사회적 혼란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면서 그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을 또 국회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이전에도 사실. 그렇죠. 네. 이전에도 뭐 소년원 관련 맞아요. 논란이 있었을 네. 때도 한번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아직 뭐 국회에서 뭐 명확하게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면은 굉장히 좀 광범위한 또 범위가 또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약간 뭐 골치가 좀 아픈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걸 어디까지 이거를 충돌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직무 네. 관련성이 어디냐부터 시작을 해갖고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글쎄 뭐 의지의 문제도 사실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직자윤리법이 있는데 사실 그 처벌 조항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번에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켜서 처벌 조항을 만들자 이런 얘기는 아마 국민적인 공감대 있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 회의가 주목을 받았던 게 문재인 대통령의 추미애 법무장관 힘 실어주는 자리 아니냐 이런 뭐 분석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동시에 회의장에 입장한 것부터가 또 관심을 끌었습니다. 동시 입장?
네, 뭐 청와대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오해에 따른 과도한 해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행사장 바깥에서 대통령 영전 목적으로 대기하다가 만나서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뭐 따로 독대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이 했고, 그러니까 이 청와대 인사론 비서실장 내각에서는 의전 서열에 따라서 영접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거기서 가장 높아가지고 그렇게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개혁에 대한 업무 보고를 쭉 받은 거거든요. 네. 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 장관 그리고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받았는데 거기에 개혁 작업이 뭐 잘 이제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성과가 있어서 정말 그 노고를 치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개혁을 열심히 계속 추진해 나가자라는 취지에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공수처장 추천 등에 있어서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달라라고 주문을 하면서도 조속히 출범해서 공수처가 재기능을 하도록 당정청이 합심해 달라라는 주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미애 장관이 여기서는 발언한 게 안 알려졌는데 그 브리핑을 통해서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했거든요.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이 있었는데 거기서 인권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검찰이 계속 바뀌고 있고 개혁이 되고 있다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공수처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 법사위에서 지금 개정안 상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제 뭐 국민의힘 입장은 뭐 계속해서 뭐 사실 또 똑같은데요. 이 공수처가 좀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데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지금 올려가 있는 상태이니까 좀 이 결과가 나오면 논의해 보자라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이에요. 아, 그렇죠. 바뀐 지가 언젠데. 바뀐 지가 언젠데.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이 이제 발의했던 이 공수처법 개정안이 이제 제1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는데 네. 뭐 어쨌든 그 여당 의원들은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법적으로 가동돼야 되는 시간이 지난 지가 한참인데 지금 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여당이 지금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언제 출범했어야 됐죠? 7월 중순이었을 네, 거예요. 10월인가 뭐 이랬던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부터 안 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요. 한 걸음도 못 나가서 이걸 이제 민주당이 해소해 보고자 이렇게 법안을 상정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 그렇네. 다 연결되네요. 오늘. 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관련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 정말 오랜만에 등장을 했고요. 오랜만에 봤습니다. 네, 황교안 전 대표도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 황교안 전 대표 등 27명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렸는데요. 네. 피고인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몇 명이었는데요? 27명에 대해서 했는데 민경호 전 의원이 안 왔어요. 민경호 전 의원이 안 왔어요?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부정선거 관련된 네네네. 여러 가지 주장을 펼치고 있고 한인들도 만나서 간담회하고 있고 미국의 뭐 보수 세력들과 만나서도 네네.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와도 2주 격리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야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뭐 구인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재판부는 얘기하고 있고요. 오후 2시, 그러니까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각각 나눠서 네네. 출석을 했고 오전에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등 그리고 오후에는 황교안 전 대표 등 9명, 오후 4시에는 김성태 전 의원과 장재원 의원 등이 네네. 10명이 이렇게 법정에 섰습니다. 근데 이게 참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일인데 4번의 공판 중기를 거쳐서 사건 발생 1년 5개월 만에 검찰 기소 이후 9개월 만에 이렇게 기소당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발언 좀 전해드리면 싸우는 국회를 통해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은 후회하고 반성하지만 정말 두려워해야 할 국회의 모습은 침묵의 국회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그 행위들이 정당한 것이었다, 정당한 저항권이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황교안 전 대표도 재판에서 결과가 뻔히 보이는 악법이 통과되는 걸 방치할 수 없었다라면서 법치주의를 지키려고 한 행동이 뭐 문제가 되고 책임이 있다면 당시 당 대표였던 내가 모두 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주광덕 전 의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변호인 전 의원은 이제 이은재 전 의원 변호인으로. 그래서 주광덕 전 의원도 여기 걸렸었던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이은재 전 의원의 변호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민경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뭐 그럼 재판부가 그러면 어떻게? 근데 재판에 출석을 네. 안 할 때는 뭐 미리 좀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냥 미국으로 가버린 모양인데 뭐 어쨌든 지금 미국에 있고 거기서 이제 한국의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뭐 국제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국제연대요? 그런 말을 좀 그 얘기가 좀 모색이 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재판부가 뭐 영장 발부 아니면 뭐 구인 뭐 이런 대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본다고 하니까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개신교계 천 온라인 총회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정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 논의가 올라와 있다고요. 네, 이 국내 개신교 양대 교단이 네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그리고 통합 이 교단이 이제 온라인 정기 총회를 열고 있는데 여기서 이 화상회의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사랑제일교회 이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 여부 판단도 안건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총회 이단 피해 대책 조사 연구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곳에서 이미 지난해부터 이 전광훈 목사에 대한 좀 조사를 해왔던 모양이에요. 또 마침 지난해 전광훈 목사가 뭐 하느님 까불면 뭐 죽어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굉장히 좀 교회에서도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이단으로 판단이 될 경우 좀 교계 활동이 아마 예전보다는 많이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의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에 속해 있는 동안 가족들이 속해 있는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 대의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을 두고 강력한 대여 공세에 나섰던 국민의힘이 좀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여당은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박덕흠 방지법 발의에 나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생을 챙기는 국회의원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네. 자, 오늘 박덕흠 의원이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익을 위해서 국토위를 간 건 아니다. 국토위 간사라서 수주 공사가 늘었다는 것은 억측이다. 지나친 정식 공세다라고 했습니다. 네, 해명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2시에 박덕흠 의원님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부 다 지켜봤었는데요. 네네. 구체적 내용을 주장하긴 했지만 문제는 해당하는 내용,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 검증된 사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없어서 주장만 있는 해명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아울러서 좀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아쉬운 점을 좀 토로하고 사과와 반성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태도보다는 이 문제를 이 정치적 문제로 끌고 들어가서 마치 이 여당이 다른 문제를 덮으려고 이런 어떤 정치 공세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제기를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지위를 이용해서 이득을 얻었냐라는 이런 부분 실정법 위반 여부도 문제가 있겠지만 국회의원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개인적인 어떤 가족회사가 그러한 어떤 관급 봉사, 그러한 것들을 땄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정의 시각에서 국민의 어떤 도덕적 시각에서 이해충돌의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내놨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는 본인이 박덕흠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여러 가지 질의 내용이든지 아니면은 피감기관에 여러 국회의원이면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해당 자료 요청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주와는 무관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논박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좀 해명 자료가 함께 좀 있었어야 됐는데 네. 그런 점이 좀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더 나아가서 또 의구심을 제기를 하는 것이 가족회사가 있을 수는 있는데 가족회사가 뭐 이렇게 많냐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들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감사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좀 더 투명하게 좀 공개를 했어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아울러서 뭐 직접 박덕흠 의원이 이해관계 뭐 이런 이해관계 있는 행동을 했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저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공개익 차리면은 상관없냐 이렇게 뭐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국토교통위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피감 기관
뭐 공공기관인 피감기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 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공개 입찰이라고 하는 그 공개 입찰 평가에 참여하는 여러 위원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부분에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형성적인 어떤 관계 자체가 영향력 있는 자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것들을 차단했어야 됐는데 그러한 것 자체가 좀 부적절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뭐 박덕흠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공개 입찰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봐야 되는 부분이 이게 수의 개혁이었냐 아니면 100% 공개 입찰이었냐라는 부분과 더불어 사실 공개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특정한 조건 때문에 사실상의 수의 계약처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국민의힘이 이 박덕흠 의원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을 해서 의혹을 밝히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자료 이거를 밝혀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거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같은 자료를 놓고도 그 자료 이면에 있는 것들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의힘이 자당의 의원을 제대로 조사하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앞서 지금 앵커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수의 계약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특정한 조건을 맞춰가지고 공개 입찰 계약을 틀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어떤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들을 들여다보려면 상당한 어떤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조사를 통해서는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미 고소고발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실정법 위반 여부는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 박덕흠 의원, 이상직 의원, 윤미향 의원, 김홍걸 의원 전부 다 해서 같이 특검을 그럼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특검의 대상이 되는 어떤 범죄나 그런 사안이 조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대개는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의혹이 제기되었을 초기에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사건 규모가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어떤 검찰로는 어떤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독립성에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밝혀내기가 어려운 경우에 특검으로 가는데요. 지금 윤미향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기소가 되어서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이고 그리고 김홍걸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산 신고와 관련된 누락이 고의냐 과실이냐 실수냐 이런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안으로 봤을 때 특검으로 갈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특검으로 묶어서 특검으로 할 건 아니고 결국 지금 다 이 사건은 개별적인 어떤 사안의 특성에 따라서 수사할 거는 수사하고 조사해서 징계할 건 징계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소 고발이 들어갔으니 이제 수사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의원님께서 박덕흠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해 충돌 방지와 관련된 부분을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국회에서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은 사실 권고적 효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직자윤리법에 담아서 지금 박덕흠 의원과 같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가족회사가 대표로 있거나 친인척들의 가족들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회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가 어떤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만약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하는 것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좀 담도록 했고요. 또 그리고 무엇보다 사전에 이렇게 국회의원이 해당 영향력 있는 상임위원회, 관계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적인 어떤 차원에서 아예 이런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어떤 위원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제척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국회법 개정안을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직무 관련성이잖아요. 이거를 어디까지 구분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넓을 수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가자면 또 한도 끝도 없이 구체적으로 갈 수 있는데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법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개인과 구분되고 또 국회의원 개인과 또 가족의 어떤 그 직무 수행이라든가 직업 활동 이것들은 또 구별돼야 되는 게 헌법상 맞기 때문에
어디까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어디까지 제한할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뭐 상법이라든가 공직자윤리법이라든가 다른 어떤 법 체계에서도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자와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 친족들, 직계 좀비 속에 대해서까지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법률이 나와 있고 또 그리고 직접적으로 가족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사실은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제한 범위를 적어도 직계 좀비석과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들, 뭐 배우자 이런 것들에 대해 이해관계에 있는 것들을 차단하고 제한하는 것을 좀 규제해야 된다라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또 법정 싸움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사실은 해당 판례가 또 있어서요. 네. 직무 관련성을 그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입법 헌법 기관으로서의 그 포괄적 직무 수행을 좀 넓게 인정해서 97년도 판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포괄적 직무 수행으로 해서 직무 관련성을 넓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분야가 같고 해당 상임위원회 피감기관이 거기 소속 그 상임이다라고 하면 이건 직무 관련성이 분명히 인정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문제는 이 경우에는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사실 이 관련은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조금 뭐 법안을 발의도 하고 통과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는데 이번엔 뭐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 문제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김홍걸 의원이 제명 처리가 됐습니다. 상당히 전격적이었는데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를 촉발한 것을 알려진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는 아직 결정을 안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크게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좀 혼재되어 있는데요. 이스타 홀딩스를 설립해서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그 과정에서 80억 원의 돈을 빌렸다라고 하는데 이 형성하는 돈을 빌리는 그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 의혹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항공업계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스타 항공이 M&A하고 구조조정되는 과정에서 창업주로서의 이상직 의원이 책무를 다했느냐. 이것은 사실은 법적인 책무와는 좀 다르다라고 보입니다. 법적인 책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인 어떤 의무, 특히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노동자 중심의 정당을 표방하면서 고용과 직장, 그 일자리를 유지하는 그런 경영이 매우 중요하다. 네. 특히나 코로나19 계속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는 때에 고통을 분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창업주로서 구조 조정되는 과정에서 그 도덕적인 어떤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많은 국민적 비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나누어서 좀 평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앵커께서 아직 왜 결정이 안 됐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맞습니다. 좀 빠르게 결정 내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상직 의원이 어떻게 소명하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소명하는 내용을 조금 듣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나서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소명을 아직도 안 했나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김홍걸 의원은 사실은 의혹만으로 제명 처리를 했는데 윤미향 의원은 기소까지 됐는데 당에서 별 자세를 보이지 않아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만 해도 또 정의연 관련 또 하나의 의혹이 나왔지 않습니까? 길원옥 할머니의 통장에서 정부 지원금이 현찰로 빠져나갔다. 이게 거의 뭐 4억 원가량 된다는데 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뭐 제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는 없는 겁니까? 네, 뭐 제가 지도부가 아니고 윤리심판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견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좀 사안이 좀 다르고 사안이 발전된 성숙도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을 됐고 지금 윤미향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새 지도부가 꾸려지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사건이고 지금 이 윤미향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그 처분을 내린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이 언론에 의해서 제기가 되었지만
1차적인 어떤 검찰 수사를 통해서 해당 부분과 의혹이 가려질 부분과 의혹인 부분, 의혹이 아닌 부분이 수사를 통해서 가려져가지고 기소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네. 1차적인 어떤 그 윤리심판원 당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윤미향 의원은 억울하다, 이런 부분은 좀 소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권리 제한을 통해서 재판 결과를 좀 지켜보자라는 것이 당의 판단인 것으로 네, 당원권 정지하고 제명은 상당히 달라 보이는데 재판 결과 나오려면 꽤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네, 아마 이제 국민들께서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부족함이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제 사안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평가를 달리해야 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수사가 된 사안이고 또 소명을 또 그 윤미향 의원이 적극적으로 또 해명과 소명을 하고 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또 그런 점을 또 고려한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이브닝쇼에서 새롭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분들이 클릭한 화제의 뉴스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클릭 핫 뉴스. 네, 오늘부터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혜지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축캉스 제발 가지 마세요. 공항서 열라면 자부담 격리입니다.인데요. 축캉스. 추석과 바캉스를 합친 용어죠. 그렇군요. 네, 추석 때 고향에 가지 말랬더니 주요 관광지로 여행 계획하는 분들 많다는 뉴스 지난주에 계속 그냥 연휴로 전해드렸죠. 받아들이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제주도로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제 제주도는 특별 행정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30일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근데 그 전주 토요일, 그러니까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주 체류기간의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드리면요. 먼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공항과 항만에서 열이 났다. 네네. 그런 증상이 보인다 하면은 의무 검사를 받고 자부담으로 격리를 해야 합니다. 원래는 그 발열 시에 공항에서 진단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비용을 제주도가 부담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추석 기간에는 자부담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죠. 아하. 또 여행 중에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제재도 가해집니다. 아무래도 마스크 착용이 네네. 방역 수칙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제주도 단호하게 대응할 거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자신 없으면 오지 마세요. 약간 이런 의미인데. 몸이 약간이라도 이상하면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라는 메시지겠죠. 예. 얼마나 가시길래 그런 거예요? 많이들 갖고 갔긴 하던데. 정말 많이 가십니다. 그래요? 예, 제주도 추산에 따르면 네. 추석 연휴인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귀성객을 포함해서 관광객이 20만 명. 예, 전주 주말인 26일로 기간을 확대하면 30만 명 정도가 제주를 찾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숙박업소 예약률이 현재 7-80% 정도거든요. 곧 아마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가 어제 오늘 82명, 70명으로 두 자릿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괜찮지 않을까라고 안도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정부는 절대 안심하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를 좀 살펴드리면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주말에 검사 건수가 평일에 비해서는 좀 낮은 것도 한몫했다. 보니까 평일보다 거의 절반, 3분의 1 수준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깜깜이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광복절 이후에 연휴 이후에 얼마나 그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하는지 확인을 했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추석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고향에도 가지 말고 여행도 절대 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제를 하자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이 문자 절대 누르지 마세요. 어떤 문자? 추석 모바일 쿠폰 보냈어요. 입니다. 원래 공짜는 제가 안 바라는 사람이라 저는 안 누를 것 같은데. 저도 그렇긴 한데 요즘 어마어마하게 이게
디테일해졌더라고요. 그래요? 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 택배 배송 등을 가장한 스미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8% 증가를 했거든요. 318%요? 그러니까 지난해 18만 5천여 건이었고요. 네네. 올해는 지금 70만 건이 넘었습니다. 어이구. 꽤나 차이가 나죠. 네. 이 스미싱 따위에 속지 않을 것 같은데 박사님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네네. 이 사례를 보면은 긴급재난자금 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링크 국민건강검진 통지서 링크 오. 추석 연휴 소소하지만 가족과 함께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링크 7월 추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링크. 근데 이 문자의 링크가요. www.corona19.net이에요. 상당히 그럴싸합니다. 그러네요. 네. 제가 근데 기본적으로 넷은 좀 안 믿는 편이긴 해요. 근데 맞습니다. 맞아요. 네. co.kr, 뭐 그러니까, com 예. 해야 되는데 맞아요. 택배 공공기관 재난지원금, 통신비 등 이런 내용이 다양하고요. 인터넷 주소를 보내서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하. 이런 링크를 무심코 클릭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구글 앱스토어를 사칭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이런 개인 정보들이 유출되는 거죠. 오. 그러니까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셔서는 안 되고요. 또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이 또 요즘 득세를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자녀를 사칭한 스미싱이 늘고 있는데요. 부모님들은 자녀가 만약에 금전적인 요구를 해온다. 네. 그랬을 땐 전화로 확인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요. 맞아.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문자로 이렇게 보내고 막 이런다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분들은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부모님께 전화하셔서 이런 사기들이 요즘 많다. 그러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화 한번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예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뭐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찾아봤는데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면 좋거든요. 일단 환경 설정이 다 있잖아요. 네네.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보안 그리고 디바이스 관리에 들어가면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허용 안 함으로 꼭 해놓으셔야 되고요. 앱 다운로드는 공인된 앱마켓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네네. 받으시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걸 설치하시고 가끔 들어가 보시면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 감염도 막을 수 있고 여러 예방이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명절 연휴 중에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다. 혹은 악성 앱에 감염된 것 같다. 그러시다면 118 여기가 불법 스팸 대응센터거든요. 118. 네, 118 기억해 두셨다가 뭔가 이상하다 하면 전화를 걸어보세요. 24시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초등생 이하 양육비 1인당 20만 원 25일에서 29일 받게 될 듯입니다. 네, 저도 이거 알림으로 봤어요. 네, 네. 오늘 이브닝쇼 문을 열면서 맨 처음 소식으로 전해주셨지만 내일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돌봄 지원금이 1인당 2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25일에서 29일 사이에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취학 아동은 2014년 1월에서 2020년 9월 출생하고요. 가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아동수당 계좌로 받게 됩니다. 네. 또 초등학생은 급식비, 현장학습비 같은 스쿨뱅킹 계좌로 네. 지급이 되는데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일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서 각종 지원금 대상자들에게 지급 내용 등에 대한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라고 하고요. 문자를 받은 대상자들은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이 문자를 받은 대상자들은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 신청을 해야 추석 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안내 문자에 뭐 자세한 내용들 담겨 있으니까요. 꼼꼼히 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겨 있더라고요. 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손흥민 선수가 어제 사우샘프턴과의 2020-21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혼자 무려 4골을 넣으면서 팀의 5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끌었습니다.
스포츠 좋아하시죠? 네. 소문이 거기까지 났어요? 네, 여기까지 났어요. 유럽 무대 진출 후에 최고의 활약이었는데요. 먼저 이 4골을 좀 살펴드릴게요. 왜냐하면 어제 못 보신 분들 계시거든요. 첫 번째 골, 전반 추가 시간 0대1로 지고 있던 토트넘 측면에서 날아오는 케인의 패스를 이어받아서 손흥민이 동점골을 넣습니다. 네. 분위기가 토트넘으로 넘어왔죠. 그리고 후반 2분 케인의 패스를 이어받아서 2명의 수비를 뚫고 왼발로 역전골. 후반 18분 순식간에 저 뒤에서 문전까지 볼을 끌고 가서 슛! 해트트릭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후반 27분에 페널티 박스 안에서 왼발로 4번째 골을 넣으면서 기록을 경신하고 손가락 4개를 펼쳐 보이면서 여유로운 미소를 4개다. 지었습니다. 네. 근데 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또 겸손해요, 이분이. 그러니까요. 저도 인터뷰를 봤는데요. 4번이나 어시스트 해준 케인 덕분이었다. 어시스트를 정확하게 해준 덕에 골을 넣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내 주무기가 마무리기는 한데 골키퍼와 1대1로 놓이는 경우가 많다. 그 상황을 가장 즐기고 가장 연습을 많이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배짱이 뭐 그러니까요. 대단하십니다. 여유가 네. 넘칩니다. 네. 그러면서 현지 기자가 케인과의 호흡은 연습한 거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고 5시즌을 같이 뛰었고 경기장 안팎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둘이 합작으로 넣은 골만 24골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았나요? 네,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면서 처음으로 4골을 넣은 거다. 네.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손흥민 선수 정말 활약이 아주 뭐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아마 최고의 하루였겠죠. 계속 우리가 화이팅 보내면서 화이팅! 네. 네, 클릭 핫 뉴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권성동 의원의 국민의힘으로 복당을 했는데요. 홍준표 의원 복당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시에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